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뭐 치시려면 확실하게. 오늘 주제는 최상위권 수학학습법이라는 주제인데요. 뭐 이게 꼭 최상위권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입시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뭐 입시라는 건 경쟁이다 보니까 그리고 잘라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최상위 그룹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입시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그러한 데를 뭐 어쨌든 학교에서 각 그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실제 뭐 그런 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 오늘 제 얘기는 대략 뭐 한 시간 조금 더 걸리거나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수학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좀 강의는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생이신가요? 재원생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진 다 재원생이시군요. 어쨌든 저희 학원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학원은 지금 25년 된 학원이에요. 25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학부모님이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입학 테스트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저희 학원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동일 원장님이시냐고 하면서 아빠 이름을 얘기하는데 꽤 이제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육사를 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입학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보면서 진짜로 제가 분당에서 오래 학원을 하긴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대입이라는 좀 관점에서 학생들을 좀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학습 효과 아니면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거짓을 좀 전달하기는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김안목으로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냥 지금 당장 뭐 어느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느 대학에 가고 그런 아이들이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의대 이런 데를 보통 한 80명 정도는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리고 보통 학생들도 이 학생은 수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정시로 성균관대를 입학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이렇게 학생들이 뭐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뭐 좋은 입학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일 관심 있으신 건데 지금 여기 고등학교 어머님이 계시진 않죠?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안 계실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수학 선행학습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어머님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수학 교과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수학 교과는 1학년 때 공통 수학이라고 있어요.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 상하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이 과목은 수능에서 출제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왜 나눠놨냐 이런 건데 일반 선택 과목은요 등급 평가를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칼같이 나눠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여기 기하라는 과목, 기하 수학에서 기하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성취평가만 해요. 진로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3단계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5단계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성취평가를 A, B, C로 평가를 해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원하고 수투 있잖아요. 이 수원 수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원 수투가 이거는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수원 수투는 수능, 그러니까 우리가 고3 아이들 보는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이건 선택 과목이에요. 수능에서는 그래요. 수능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 과목들 있잖아요. 수원, 수투, 뭐 여기 수원, 수투. 이거 언제 배우냐? 수원, 수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수원, 수투. 이건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수원, 수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나머지 이제 그러면 기하나 확률 통계나 미적분 요 세 개 있잖아요. 약간 선택 과목. 요거는 언제 배우냐? 미적분은 대부분이 3학년 때 배우고요. 여기 써 있는 미적분은 대부분이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기하하고 확률 통계는 학교에 따라서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이제 이렇게 수학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요 공통 과목 있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 과정 공통 과목하고 여기 일반 선택 과목 요 두 개는 다 등급 평가예요. 등급 평가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구성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과연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시는 게 좋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는 게 좋다. 뭐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면 왜 해야 되죠?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수학 공부법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부법의 차이점. 중학교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좀 잘하는 아이들은 선행 위주로 공부를 해요. 선행 위주로. 그리고 그러면 자기 진도는 어떻게 하냐? 자기 진도는 그냥 시험 때 잠깐 해도 성적이 나와요. 수학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희 학원은 그래요. 저희 학원은 절대로 고등학생들은 선행을 시키지 않아요. 현행만 시켜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는데 선행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비중을 현행에다 둬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양이 많아져요. 수학량이 중학교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양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선행을 하면서 현행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확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보통 A 맞는 아이들이 최소 한 학교당 35% 정도는 돼요. 어느 학교건 간에. 35%면요. 3등급하고 4등급 사이예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A 맞는 아이들이. 그럼 3등급하고 4등급 중학교식으로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딱 1등급은 4%고 2등급은 11%고 이렇게 탁탁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수학량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선행 위주로 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현행만 해야 돼요. 근데 양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시간 있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돌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번 돌리면 그나마 좀 나니까. 그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고 학습법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이게 중학교 때 선행을 시키는 거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할 시간이 없다. 선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겨울방학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짧아서 그 다음 학기 거 준비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한 번,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은 고3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 관점이에요. 그 뒤로 가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요 표는 한번 그 다음 표를 보세요. 이 표는 물론 일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조사는 누가 했냐? 그 하늘교육 들어보셨죠? 종로학원. 종로학원에서 학부모 2,000명, 상위권 학생들 2,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시점에 어디까지 진도 목표를 잡고 있냐라는 설문조사예요. 진도 목표는 어디까지 잡고 있냐? 이 아이들은 하늘교육이 원래 이제 좀 경시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집단 자체가 좀 최상위권 아이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그룹의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최소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시점에 중학교 거까지 다 끝내보겠다라고 하는 게 70% 이상 돼요. 졸업 시점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상화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학교 3학년 졸업 시점에 그럼 어디까지 나갈 건데? 라고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바퀴 다 돌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더라도 여기까지 수투 아까 그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수투 있잖아요. 수능 필수 과목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60%예요. 그러니까 60% 정도는 그래도 수원 수투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끝내보겠다 이런 식의 응답을 했어요. 그죠? 뭐 이건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주변에 최상위권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보면 진도속도 엄청 빠르게 나가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현실이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 분당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방 어디 촌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뭐 지방의 어떤 중소도시가 아니고서는 지방이 아니고서는 최소한 뭐 이게 어떤 학군이 좋은 그러니까 교육 특구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상위권 그룹 아이들은.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중3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뭐 초등학교 어머님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뭐 중학교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요 표는 뭐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수학 상하 배우니까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럼 그러니까 1학년은 다 똑같아요. 모든 고등학생이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배우니까 상관없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이제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교별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있고 없는 학교들은 여기 뒤에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 표 보면 여기 수지 쪽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수지고등학교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뭐 집에 가서 이건 관심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보면 돼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교와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의 차이점이에요.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교와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그럼 이게 뭐 학교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어차피 이건 2학년 때, 3학년 때 학교별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를 뭐 어느 때 학원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문과 학생들은 문과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기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하를 하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문과 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2학년 때 뭐만 공부하면 돼요? 수원, 수투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수학의 비중이 좀 적어져요. 그죠? 그런데 문과 계열 학생이 확통을 하는 학교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통은 문과 계열 학생들이 보통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수원, 수투가 필수 과목이고 수능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확통을 선택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2학년 때 뭐를 해요? 문과 계열이에요.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를 갔어요, 자기가. 가면 뭐를 해야 돼요?
수원, 수투 확통을 해야 돼요. 2학년 때 3개를 해야 돼요. 그죠? 문과 계열에 가려고 하는 학생 중에서 수학을 진짜 잘하면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문과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통하는 이런 학교들 가면 조금 애를 먹죠. 그죠? 2학년 때 3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학교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진고.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죠? 대진고등학교 아마 10개 반이면 한 7, 8개 반은 이과일걸요? 낙생고 이런 데 있죠. 낙생. 낙생 어디 갔냐? 위에 있나요? 근데 여기는 낙생은 기하를 하네요. 다행히. 근데 어쨌든 여기는 또 워낙 뭐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학교 중에서 이렇게 확통을 하는 학교들 많지는 않아요. 분당은 확통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판교고하고 뭐 한설고 이 정도네요. 나머지는 다 기하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는 어차피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수지 지역 쪽은 안 그래요. 수지 지역은 여기 수지 아까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지 쪽은 대부분이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문과건, 이과건 엄청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수지 지역 쪽은 어쨌든 대부분이 확통이고 오히려 기하를 하는 학교가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2학년 때 학습 부담이 확 생긴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수지 쪽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은 2학년 때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어쨌든 선택할 거 아니에요. 2학년 때건 3학년 때건 간에 해서 선택을 할 건데, 그럼 이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기하해야 되겠죠. 미적분도 해야 되죠. 확통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보통 확통을 선택해서 들어요. 그럼 이과는 수원, 수투, 기하, 미적분 확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수시로 대학 가시고 싶으면 해야 돼요. 5개 다 해야 돼요. 수시로 대학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있죠. 상위권으로 수시 대학을 내신 성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뭐 이렇게 대부분은 다 둘 다 이수를 할 수, 어디 갔어? 왜 이래? 대부분은 둘 다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부분이. 근데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학교. 확통,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니까 이럴 때는 아이가 확통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3학년 때 미적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영덕여고 이런 데도 확통하고 미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아마 바뀔 거예요. 바뀔 겁니다. 이게 하여튼 5개를 다 듣는 학생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내신 성적을요 정량 평가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과 계열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내신에 유리하게만 교과목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평가를 해요. 근데 이공계 쪽은 무조건 수학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개 다 듣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5개 다 듣는 거를 권장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정시로 갈 거야, 나는 수능 봐서 대학 갈 거야. 난 내신 성적 같은 거는 필요도 없어. 난 워낙 내신 망해가지고. 그러면 뭐 안 해도 돼요. 하나만 딱 정해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수시로 대학 가시려고 목표를 세우면 5개 다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얘기는 했죠? 확통 들어야 된다. 제가 이거는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다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마 블로그나 이런 데 막 이거 올려놓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요거 제목 치면, 그 네이버 블로거나 이런 데 막 올려놓은, 그 교육 이런 거 올려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블로거 이렇게 좀 조회수 높이려고.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다 제가 할 수가 없이 그냥 별로 수학이 별로 많이 필요 없는 그냥 그런 대학, 과를 그냥 한번 그냥 예시로 해놓은 거예요. 예시로 해보면 여기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대에서 이건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사실은 이걸 권장 과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확률 통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뭐 응용생물화학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확률 통계. 뭐 식물생산과학부 뭐 이런 데 다. 뭐 농경제,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근데 뭐 나머지 공대 같은 데는 그러면 공대도 어머님들 요거 한번 쳐서 한번 다 보세요. 확률 통계 다 들어가 있어요. 미적분 기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기하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과에서 이 벡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역학 이런 데서 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미적분 이거는 초람수 미적분이거든요.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확통도 이거 뭐 문과 계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이과에서 요새는 워낙 이게 전산화돼 있고 AI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다 그 확률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쓰이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하하고 미적분 중에서 우리가 이 이과 계열 아이들이에요. 이과 중에서 기하하고 미적분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16, 26 이거는 뭐냐면요. 단원수예요. 단원수. 학습량이죠. 미적분은 2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하는 16개 단원이에요. 어느 게 더 공부하기가 좋아요? 기하가 좋죠. 그죠? 작으니까 좋아요. 근데 기하는 어머님들 생각에 기하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기하. 벌써 이제 이게 도형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기하는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길 수도 있는데 실제 작년 수능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이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어머님 그거는 아시죠? 어머님 세대 때는 또는 자의 세대 때는 문과하고 이과가 수학 같은 경우에 따로따로 성적 산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 건 아시죠? 그리고 선택 과목이 무엇이건 간에 한 줄 세우기인 것도 아시죠? 그렇잖아요. 뭐 기하를 선택했건 뭐를 선택했건 간에 그냥 수능 성적표 밑에다가 얘는 기하를 선택했음 이렇게만 써 있는 거지 성적은 그냥 한 줄 세우기예요. 점수가 그냥 한 줄 세우기. 문이과 나누지도 않고 선택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눠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평가원의 입장이죠. 우리나라 그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점수가 확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험수를 두지 않아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그래서 선택 과목은 물론 어렵게 내는 문제가 딱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29번하고 30번이에요, 그게. 29번, 30번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킬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하건 미적분이건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변별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모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확률 통계를 선택했을 때 훨씬 유리하고 다 맞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처럼 옛날같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잖아요. 29번, 30번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선택하건 간에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미적분을 많이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게 되냐면 아까 수원, 수투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투가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에요. 다항함수 미적분. 그게. 그러니까 수투 과목이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다 보니까 그거 공부하고 이 미적분을 공부하면 그냥 개념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과목 같은 한 과목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고3 때 배우잖아요, 이게 미적분이. 보통 아까 기하는 언제 배워요? 2학년 때 공부해요.
기하가 2학년 때 공부하잖아요. 2학년 때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기하는 등급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취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취 평가란 말이에요. 애들이 ABC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그렇게 빡세게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약하게 공부를 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고3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이 하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기하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을 일찍, 그러니까 내신을 일찍 포기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보통 2학년 1학기,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보면 아이들이 진로가 결정이 돼요. 나는 정시파야. 나는 수시파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렇게 결정이 돼요. 특히 정시파들은 2학년 1학기면 이쪽 그 분당 지역은 다 그래요. 벌써 딱 미련 없이 나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당 지역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2학년 때? 기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신 성적에서 뭔가 점수에 대한 미련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미적분을 하건 말건 간에 2학년 때 공부한 거를 차라리 깊이 파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빨리 내신을 접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냥 이거 배운 거 가지고 난 수능 갈 거야. 이런 아이들이 기하를 선택하죠.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면 되잖아요. 2학년 때부터 열심히. 3학년 것도 그때 가서 또 막 이것 때문에 내신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유불리는 별로 없는데 그냥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뭐 기하도 그렇게 선택했을 때 나쁘지 않아요. 미적분이 좀 애들이 그럼 왜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냐면 아까 그 이유예요. 수투하고 좀 과목이 내용이 똑같아요. 초월함수 미적분만 좀 더 공부 추가하는 정도니까 애들로 보면 뭔가 새로운 단원을 공부한 것 같지는 않죠. 하나의 그 단원을 공부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고3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에 대한 점수 차이를 보면 이 선택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생기는 건 아시죠? 그 뒤에서 저희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기하하고 미적분은 점수 차이 발생 없어요. 작년 수능의 경우로 보면 점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좀 불리하게 점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학생들이 좀 수학을 못해서 그래요. 그건. 문과 계열 아이들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얘기예요. 넘어가면. 이게 선택 과목 응시 비율이에요. 선택 과목 응시 비율을 살펴보면 보세요. 이거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수능. 이건 뭐야?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고3 아이들. 그거를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쭉 비교해도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 돼요. 수능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반 이상이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밑에 표 보세요. 그럼 1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냐? 1등급 비율은 여기 수능만 봅시다. 미적분, 기하 요 두 집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한 게 거의 한 반 이상이 확률 통계를 선택했는데 1등급을 차지하는 거는 미적분하고 기하에서 84.9% 그러니까 85%를 1등급 아이들의 구성은 미적분하고 기하 아이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뭐 13.7%. 이게 왜 그래요? 예전에는 문이과를 나눠서 성적 산수를 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그냥 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과 아이들이 수학 공부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이 1등급을 여기서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물론 문과에서 또 수학 잘하는 아이들, 여기 대략 여기 15% 아이들, 이 아이들은 또 1등급. 그러니까 문과에서 아주 잘한 거죠. 이 애들은 뭐 아주 좋은 대학 갔겠죠. 문과 계열에서 1등급이니까. 그게 15%뿐이 안 되니까. 전체 1등급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1등급, 수능 1등급 학생 중에서 15%가
문과고 나머지는 다 이과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 비율이에요. 그리고 점수 있잖아요. 만점 점수. 확률 통계에 만점을 받았을 때와 미적분하고 기하를 만점을 받았을 때의 표준 점수 차이예요. 이게 왜 표준 점수가 중요하냐면요. 수능은 원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표준 점수로 들어가요. 주요 대학들은 물론 뭐 100분위 점수를 쓰는 대학들도 있어요. 주로 여대들이 좀 그런데요. 100분위 점수보다는 주요 대학들은 다 표준 점수로 써요. 그럼 만점을 받았을 때 확률 통계는 144점이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좀 약간 오타 났죠? 제가 늦게 발견을 해서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기 차이, 확률 통계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거 잘못돼 있죠? 잘못됐죠? 오타 나서 저희 거만 좀 고쳐놨어요. 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하시는 우리 디자이너가 앞에 거에 그냥 뜯어붙이기를 했어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자 보세요.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만점을 맞으면 147점을 받았어요. 표준 점수로 147점을 받았는데 확률 통계는 144점이에요. 몇 점 차이 나요? 3점 차이 나요. 똑같이 만점을 받았어도 불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 때문에 이과 아이들이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과는 대학에서 수학을 지정을 해요. 이과는 주요 대학들은 그래요.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들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해요. 상위권 대학이. 근데 문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진입 장벽이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건 상관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거든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이게 점수 차이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꼭 만점자만 이렇게 점수 차이가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시험에서 모든 등급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만점에 대해서 비교를 보인 건데 이게 뭐 2등급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3등급에서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이 이 3점이면 어마어마한 큰 점수예요. 왜냐하면 정시는요 0.5점을 가지고 붓고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과 그룹 아이들이 다 어디다 지원을 했어요?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문과는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대 이런 데 수학 비중이 굉장히 커요. 성균관대 수학 비중 커요. 서울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비중이 커요. 다 그쪽으로 지원을 한 거죠. 이과 아이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교차 지원 현황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교차 지원 현황 보면 문과계 여기 보면 경제금융학부 이거 문과 계열이잖아요. 한양대 96.3%가 자연계열 애들이 지원해서 붙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거 문과 계열이에요, 이과 계열이에요? 문과 계열이에요. 중앙대죠. 중앙대도 수학 비중이 커요. 40% 정도 돼요. 수학 비중이 정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79점, 80%가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과로 지원을 하면 중앙대보다 그 밑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과로 지원을 하니까 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런 학과 있죠. 영어 영문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건 진짜 문과잖아요, 저건. 근데 여기도 지원을 해. 그래가지고 이과 애들이 붙은 게 77%나 돼요. 그럼 이 애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면 다니겠냐고요. 이게 대학에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수할 거 아니에요. 애들 반수나 어쨌든 얘들 그냥 일단 적 걸어놓고선 그냥 반수하는 거잖아요. 얘들 아니면 서강대 같은 데는 좀 약간 복수 전공이 좀 잘 돼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복수 전공이 잘 안 되는 대학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 되면 좀 뭐 그런 데는 좀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복수 전공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정만 걸어놓고 다시 이제 반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건 문제거든요. 한 학생이 등록금이 1,0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죠. 대학에서 보면 그 등록금 다니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으면 1,000만 원씩 생기는 건데 이게 빠져나가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진짜 뭐 몇백 명 되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남자애들 또 군대가 뭐 이래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강대 있죠. 여기 서강대도 뭐 많아요. 뭐 이런 데 보면 뭐 거의 서강대도 이게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서강대도. 수학 비중이 큰 학교들이 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2024년도 서강대는 야, 이게 문과 애들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과 애들이 막 이쪽으로 가니까 이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서강대는 이과에서 수학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과학 기준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요? 문과 애들이 이제 이과 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과는 아까 같이 진입장벽을 만들었잖아요. 그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과탐을 선택하게 하고 막 이런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도 이제 이쪽 지원할 수 있다. 상위권 아이들 지원할 수 있게 만든다. 성균관대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다. 문이과 통합시대니까 그 이과에 대한 기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과학은 하나 들어라. 선택 과목에서 과학 있잖아요. 과학. 물화생지 중에서 하나는 선택해야 돼. 2개 중에서 하나는 선택해. 이렇게 이제 뭐 바뀐 학교들이 일부 있어요. 24년도부터. 23년도는 뭐 곧 이제 수능이니까 못 바꾸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바꾸겠다. 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수학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왠지 왜 이게 생기냐면 이거예요. 이 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다르잖아요. 뭐 기하를 선택하나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나요? 미적분을 선택하나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한 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조정이 필요해요.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그걸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정을 하게 돼요. 그거를 조정 원점수라고 그래요. 선택 과목을 이게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을 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조정 원점수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조정 원점수라는 게 필요한데 조정 원점수를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이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 점수가 들어가요.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들어가요. 여기서 공통 과목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수투.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 수원수투의 공통 과목 점수가 미적분 그룹하고 기하 그룹이 높아요? 확률 통계 그룹이 높아요? 미적분하고 기하 그룹이 높죠. 걔네들은 이과니까. 그러니까 조정 원점수를 구할 때 이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다시 말해서 수원수투 평균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 여기서 구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 응시자 공통 과목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 이렇게 나머지 뭐 Z점수 곱하고 이거는 뭐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게 이제 지금 계산 공식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G점수라는 것은 여기 Z점수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준점수 개념인데요.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이것까지는 뭐 설명을 제가 안 하더라도 요것 때문에 조정 원점수 구할 때 여기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의 점수가 이 Z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주는데 이 점수가 낮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똑같잖아요. 전체 응시자니까. 전체 응시자의 이거는 정해진 거고 이 점수가 낮으니까 이 전체 값으로 보면 이 전체 값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Z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의 점수가 똑같은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3점이 아까 나는 걸 봤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저희 학원은 수학학원이라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죠? 보통은 이제 그 설명회 할 때 잘 모르시니까 그 강사들도 이 수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얼버무려요. 차이가 난대. 하여튼 뭔지는 모르 복잡하대.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현재의 입시 구조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저희가 수학학원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꼭 있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갈 때 되면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왜 수학을 잘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지. 어머님들 아주 쉽게 생각해봐요. 의대 가서 의대 갈 때 의대 가면요 수학 써요? 의대생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수학을 쓸까요?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의대에서 수학 잘하는 애를 뽑죠? 왜 뽑아요? 아니 그리고 입시에서 왜 수학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를 왜 뽑을까? 예전부터 그랬을걸요? 이거는 꼭 뭐 지금 현재 입시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수학에 대해서의 중요성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 고대 그리스 때도 아마 사람을 선발할 때 실제적으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아이들 수학을 가리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왜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중요시 여길까라는 건데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지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에서 하는 거 이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아이가 물론 이제 머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성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지속적으로 아이가 성실하게 자기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과목에서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수학만큼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수학은 계통적인 학문이잖아요.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마음먹고 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고3 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학습 이력을 평가할 때 수학 과목을 평가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수학 못하는 아이가 중학교 때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중학교 때 못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 수학을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쌓아야지 될 수 있는 게 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딱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아이인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 때도 수학 잘하면 유리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대부분이 여기는 문과예요. 서울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썼는데요. 문과인데 대부분이 보면 최소 어느 대학이건 간에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30% 이상은 문과도 돼요. 많은 데는 40%. 이게 문과가 이렇잖아요. 이과는 말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과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문과가 이 정도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대학을 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여기서 100분위 점수라는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 그냥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다 아실 텐데 얘기할게요. 100분위 점수는 만약에 100분이 99점이다 라고 하면 상위 1% 아이예요. 100분이 95점이다 그러면 상위 5% 상위권 위에서부터 5% 이내의 학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대야 그렇다고 치고 서울대는 100분이 99예요. 그죠? 그러니까 1% 이내 아이들이 이제 이게 지금 합격자 점수 분포예요. 지원자가 아닙니다. 합격자 점수 분포를 보면 서울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연세대도 어디서 끊어져요? 여기 뭐 대부분이 2% 안에서 끊어지는 거 보이죠? 여기는 조금 뭐 있기는 한데, 그죠? 근데 뭐 여기 한 4%, 1등급 아이들이 끊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고려대학교는 뭐 여기까지도 끊기는데요. 그죠?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한 95%는 95점. 왜 연대보다 고대가 떨어지냐?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에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연대가 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학 비중이 크면 자기가 수학 잘 보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그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높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레벨 차이가 이게 수학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성균관대도 보면 성균관대 아까 수학 비중 높다고 그랬잖아요. 4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막 이런 데서 끊어져요. 96 똑같죠. 거의 뭐 연대급에서 끊어져요. 이유는 수학 비중이 크니까 수학 잘하는 놈들이 여기다 많이 지원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4%가 1등급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붙는 거예요. 실제. 그 이하는 없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볼까요? 뭐 중앙대 정도. 중앙대 보세요. 중앙대도 92. 이게 100분이 92. 8%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등급 중반, 한 1.5등급 뭐 이 정도 있잖아요. 등급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1.5등급 이렇게 표현 안 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표현하자 보니까 좀 이게 그 사이에 끼는 아이들은 1등급 넘어가면 2등급이니까 2등급 중간인지 어딘지 모를 때 100분위를 보거든요. 수능 성적표에서 100분위를 보는 건 이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수능 성적표는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와요.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적표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볼 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돼요. 여기도 중앙대도 한 요 정도에서 끊긴 거죠. 이거는 뭐 여기는 좀 뭐 애들이 좀 그런 거고 다른 과목이 월등히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붙었겠죠. 뭐 국어를 아주 뭐 다 맞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붙은 거고 실제 이제 이쪽이죠. 문과 애들이 그래요. 그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거의 1등급 수준 아이들이에요. 수학에서. 그런 아이들이 가고 있다. 이거 문과고. 자연계 보세요. 자연계는 아까 고대만 보더라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오죠. 이과인데? 이과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보면 아까 여기서 끊어졌는데 좀 더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과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까 문과가 훨씬 높잖아요. 수학 점수가. 그렇잖아요.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과 애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야만이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죠? 여기를 지원한 거고, 문과 애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그런 약간 희귀종들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대부분 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해요. 확률 통계를 하고, 이과 아이들은 이제 선택한 건데, 왜 이과 아이들이 아까 점수도 높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그래요? 이과는 수학 반영 비율이 적어서? 아니에요.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가 주는 거예요. 의대로. 치대로, 약대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수의대 이런 데로 막 빠져나가 주는 거죠.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주니까 뭐 카이스트 막 이런 데 빠져주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표만 보더라도 이과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쉽죠. 뽑는 인원수는 반반이에요. 어느 대학이건 간에. 그렇지 않나요? 뭐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대부분은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뭐 5대 5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점수는 떨어지죠. 이거는 자연계가 떨어지는 애들은 이거는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나 이런 쪽으로 빠져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수학만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근데 역시 마찬가지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들 보면
어쨌든 그래도 뭐 한 93? 뭐 이 정도 애들이니까, 그죠? 낮아도. 근데 뭐 대체적인 거는 대부분은 한 요 정도에서 끊어지잖아요. 성균관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도 여기 보세요. 거의 한 50%는 여기서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등급, 이게 등급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성적은 아까 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수능은 표준 점수.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1등급하고 2등급 거의 초반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대 정도 가려고 하면 수학 점수가 2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지 뭐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1등급 간당간당 붙거나 이래야지 좀 그나마 좀 안정권 이런 거죠. 이 정도 아이들은 여기 성균관대를 기준해서 이 정도 아이들은 90 정도 된 애들은 거의 이제 2등급 끄트머리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2등급 끄트머리 정도에 붙은 아이들은 다른 과목을 엄청 잘 받겠죠. 뭐 과학을 잘했거나 아니면 국어를 아주 잘 받거나 뭐 이런 애들이 붙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학은 이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자 그러면 그런 점수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점수인지를 제가 이게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자 수능 시험은 30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객관식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객관식 여기 15문제, 여기가 6문제죠. 그럼 21문제잖아요. 객관식이. 그죠? 객관식이 21문제, 주관식이 9문제. 그죠? 그래서 30문항. 그죠? 여기 15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6문제. 그죠? 그래서 21문제가 객관식, 9문제가 주관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있죠? 아까 수원, 수투. 그게 22번까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가 이제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 과목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조가 어떤 건 줄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원 수투를 다 풀어요. 22번까지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23번부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한 선택 과목을 풀게 되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죠? 시험장에 가서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정해집니다. 나는 뭘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보고 문제를 쭉 보면서 광렬토기가 쉽네. 그러면서 뭐 그런 애들은 없어요. 바꾸면 안 돼요.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바뀐 수능으로 이제 최초로 치운 아이들이 올해 곧 대학교 들어간 1학년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1세대 아이들인데 이 바뀐 수능의 1세대 아이들인데 이 바뀐 수능의 1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원가에서 예측하기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5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5문제는 몇 번이냐면요. 여기 객관식 15번. 그 다음에 요 공통 과목에서 21번, 22번. 주관식 21번, 22번. 요 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 선택 과목에서는 주관식 29번, 30번. 그럼 다시 15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요거 선택 과목에서 29번, 30번 주관식 문제. 요 5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15번 앞에 12, 13, 14도 어렵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 3문제 정도가 앞에서 어려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21번, 22번이 아니라 뭐 20번 이것도 좀 아직까지 해줘버리고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도 29번, 30번이 아니라 28번 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어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학생들에 따라서는 한 10개는 어려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결과치를 보면 수학을 만점 받는 아이들은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아마 신문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불수능이라고 그랬어요, 수학이. 근데 만점자는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전에는 수능을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1등급, 2등급을 갈랐어요. 예전에는 킬러 문제 딱 두 문제예요. 29번, 30번. 그거를 딱 가지고 1등급하고 2등급을 딱 갈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쉽게 냈어요. 이게 아주 옛날 수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수능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냐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5문제 정도로 1등급, 2등급을 가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7, 8문제를 그냥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애버리고 한 7, 8문제를 좀 약간 준킬러 정도의 문제로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어정쩡한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학을 극상위로 잘했던 애들은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년만 그러냐? 안 그래요. 올해 수능도 그럴 겁니다. 이게 벌써 이제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올 수능도 지금 모의고사 이번 고3 아이들 6월달 모의고사도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도 9문제인가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진짜 극상위권 아이들은 문제가 오히려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위권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서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수능에서. 자, 그럼 내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은 이제 이래. 제가 앞에 쭉 얘기를 먼저 하고, 내신 얘기할게요. 내신은 수학은 이래요. 수학은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이러한 교육 특구 지역은 아이들이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시험 출제할 때 여기도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을 가르는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만점이 나와버려요,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뭐 100점 맞는 아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점 맞는 아이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막 수두룩 뻑뻑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갈리기 위해서 수능처럼 킬러 문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1등급, 2등급을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상위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유형까지도 풀어내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중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보면 좀 정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학교도 한두 문제는 어렵게 내잖아요. 학교에서. 가르기 위해서. 근데 고등학교는 그거보다 양이 좀 많은 데다가 좀 더 문항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1등급, 2등급을 갈라요. 그러면 보통 학교별로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어떤 학교건 간에 좀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는 90점 이상 넘으면 A잖아요. 근데 그 90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90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서 3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3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그 3문제 점수가 보통은 많은 학교들은 7점, 적은 학교가 6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풀고 그 3문제를 틀렸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18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뭐 시간이 부족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손도 못 댔어. 그럼 18점이 날아가는. 그럼 몇 점이에요? 뭐 80점대 초반이에요. 그렇잖아요? 80점대 초반이에요. 80점대 초반이면 2등급이거나 3등급 그 사이에요. 한 2등급 간당간당하거나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신에 있어서도 90점 초반 이상이 돼야지 그 다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해서 그 점수를 하려면 최소한 90점 하여튼 한 초반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난이도에 따라서 기말고사 때 좀 더 유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90점 초반대 정도에서 끊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하나나 많이 틀리면 2개. 마찬가지로 내신에서도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거 저희 21년도 재작년도 통계인데 재작년도 통계를 저희 이제 선생님들한테 1등급 받은 아이들 점수 다 그 분석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요 정도 점수대요. 쭉 보면 올해 것들을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기말고사를 아직 안 봐서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기 수지 쪽에도 저희가 캠퍼스가 나가 있어서 수지 쪽하고 지금 분당 쪽 이렇게 봤는데 보면 이런 학생들이에요. 대진고 이런 애서 보통 대진고에서 100점이 나오는데 대진고가 보통은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내요.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대진고. 100점짜리. 아, 전교생 3명 나왔군요. 3명이 100점이 나왔나 본데 어쨌든 그렇고 보통 한 요 정도 점수 맞으면 1등급이죠. 대부분. 그래요. 이런 애들은 이제 0.5점 감점된 거는 이제 저기 주관식 이렇게 감점 받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요. 이것도 이게 뭐 잘못됐네. 이거는 고쳐져 있죠. 1000원이 아니라 100점. 그거 그러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꿔져 있지? 고쳐놨는데 이상한 게 들어갔네요. 어쨌든 점수들은 그래요. 그래서 수학은 그래요. 수학은 수능하고 아주 유사해요. 특히 분당 지역은 그렇습니다. 교육특구 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학년, 1학년 때부터 어쨌든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한 모의고사 베이스에 모의고사 평가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이게 역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좀 4점짜리 어려운 문항들을 아이들이 계속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능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죠. 지방에 내려가면 애들이 그냥 지방 애들은 다 그냥 지역 거점 국립대 이런 데 가려고 하면 걔네들은 정시 준비 안 해요. 거의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대부분은 다 수시로 그냥 지방 국립대나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하죠. 내신 성적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인데 이쪽 지역, 이 수도권 쪽 특히 교육특구 쪽은 워낙 내신이 이제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그 불리함을 이제 정시로 채우는 거죠. 정시로. 상위권 아이들은 또 수시로 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채우고 있는 거고 수학은 어쨌든 내신을 좀 잘 준비하는 것 그거 자체가 수능 준비하고 연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1등급 학생 이건 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때 아까 잘하는 아이들은 웬만큼 중학교 때 이렇게 진도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끝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념도 좀 이렇게 심화 개념 쪽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그때 쓰는 교재들은 이런 여기 마플 시너지인데 좀 잘못 썼어요. 마플 시너지는 그렇게 어려운 교재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 다시 보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교재들 저희 학원 교재라든가 저희 학원 자체 교재라든가 아니면 내신 고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념서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개념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심화 유형 연습 좀 더 시키죠. 자이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수능 자이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자이스토리. 그러니까 수능 문제들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그런 자이스토리라든가 실력 정석은 주로 연습 문제를 좀 많이 써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블랙라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원 저희 자체 교재들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유형 연습시키고 시험 때 되면 주로 기출 중에서 좀 어려운 거 분당 거는 당연히 쓰는 거고 강남 것도 많이 써요. 강남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1등급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제 자체 이런 자체 교재들을 상위권 아이들은 시키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는 저희 학원 교재 건데 예를 들어 학교에 따라서 올림푸스 고난도를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올림푸스 고난도 풀게 하면서 유사 문제집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변형하는 거죠. 숫자만 변형시켜서 좀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계속 연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해 이런 어머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수학이 진짜 약한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교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면 오히려 부작용도 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기본에 좀 충실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이 좀 약하면 등급 받기가 뭐 내신이 그래요. 내신이 아무리 잘해도 2등급 정도 받으면 아주 잘하는 거고요. 보통 2, 3등급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 3등급 정도를 왜냐하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진짜 답이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5등급, 4등급, 6등급 이렇게 받아버리면 사실은 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등급, 수학이 좀 약해도 2, 3등급은 전략적으로 맞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수학이 약해도 2, 3등급은 좀 어려운 거 좀 제끼고 확실하게 답 맞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 푸는 게 좋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그냥 기본에 좀 충실해서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의 그룹은 이런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다루게 해야 돼요. 다루게 해야 되고,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고난도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학 공부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어떤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한 수학에 대한 근력을 키우는 거는 좀 약간 특별한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저희 학원 안 다니는 어머님들도 뭐 계실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을 안 다니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좀 아이들을 시키면 되냐면, 좀 어려운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뭐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아니면 그게 블랙라벨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중에서 다 풀게 하지 말고 아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진짜 막 1등급 문제. 이거를 하루에 한 2문제나 3문제, 이 정도만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실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예 아이들을 좀 공부근육훈련법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책으로, 이 책이에요. 책은. 요 책이거든요. 월간 수의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예 만들어서 줘요. 한 달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면, 여기 1일차. 그러니까 25회차까지 있어요. 일요일 날은 저희는 쉬게 해요. 그래, 일요일 날은 하지 마라. 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회차 보통, 그러니까 25일치를 저희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일, 2일, 3일 해가지고, 문항수는 하루에 보통 한 4문항 정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이렇게 1일차 주는데, 이제 이 문제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미션이에요. 아이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루에 이렇게 이제 풀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해서 여기다 적게 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쓰게 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 책 내부 속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 문제들을 하면, 보통 고등학생들 되면 일주일에 2번 와요, 학원에. 그럼 이제 올 때마다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첨삭받고, 이렇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받고, 아니면 더 풀어보든가,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그 공부 근력을 키울 때 너무 막 어려운 문제집을 막 무슨 양치기 하듯이 풀면 풀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풀지도 못해요. 사실 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시킬 수 있는 좀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쌓이면 나중에 아이들이 실제 결국은 우리가 준킬러 정도의 문제들을 얼마나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게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거는 꼭 이런 저희 학원에 다니면 이렇게 지도를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집 하나를 설정해서, 그게 모의고사 문제건 뭐건 간에 하나를 결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좀 풀게 하는 이런 식의 노력이 좀 필요하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